얼마 전 인생에 큰 교훈을 얻게 되어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그리 많은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면서 느끼게 된 것 한 가지는 어차피 한번 틀어진 관계는 나중에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다시 만날 관계라면 언젠가 어디서든 만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정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제 성격 때문인지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맞춰주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좋게 포장하면 배려심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호구 잡히기 좋은 성격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제 성격의 이유는 저희 가족들의 영향이 있었어요. 전 어려서부터 이리저리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큰 실수로 파면을 당하셨습니다. 버릇처럼 음주운전을 하셨고 그러다가 사고를 크게 내서 아예 공직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은 항상 동시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가 예전에 친구에게 보증을 서놓은 것이 또 잘못되면서 엄청난 빚이 저희 식구들의 숨통을 압박해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는데 억대의 빚까지 생기고 나니 진짜 우리 가족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이후로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께서는 크게 상심을 하신 마음을 술로 달래셨죠. 집에 오면 아직 해가 중천인데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그러면서 점점 술에 의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지면 어머니라도 일을 하셔서 기울어진 가게에 보탬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집은 그게 힘들어요. 어머니가 어릴 적에 심한 열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귀가 거의 들리지 않으시고 몸이 아픈 곳도 많으셔서 밖에서는 일을 하기 힘드세요. 집에서 볼펜을 조립하거나 봉투를 붙이는 부업을 오래 하신 적도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돈이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이었는데 집안 상황이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죠. 나름 잘 산다고 생각했던 집안 형편이 이 정도까지 망가지니까 부모의 불행이 어린 자식에게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께서 편지 한 장 써두고는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읽어보고 너무 놀라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깨워 편지를 보여줬는데 아버지는 그걸 읽자마자 손을 덜덜 떨더니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당시엔 제가 어려서 편지에 있는 내용을 전부 이해하긴 힘들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하면 엄마는 유서를 써놓고 집을 나가셨어요. 집안 사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매일 술만 먹는 아버지에게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 살기 싫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그날 저녁 아빠와 함께 집에 무사히 들어오셨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각성을 하셔서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하게 되셨어요. 당장 공사판에 나가 막노동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의 편지가 큰 영향을 끼쳤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저의 어린 시절은 이런 아슬아슬한 부모님의 갈등을 눈치 보면서 아쉬운 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일들은 제 스스로 하면서 컸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의 영향인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하던 일의 연장선이었고 어쩌면 당사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공감도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빠르게 알 수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제가 일을 시작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낙상 사고를 당하셨고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목숨은 건지셨죠. 하지만 그 일로 병원에 2달을 입원하셨고 그 후에도 심각한 후유 장애를 갖게 되는 바람에 혼자서는 집 밖으로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고 아버지께서는 상당 기간의 재활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혼자 걸을 수는 있으니 됐다 하셨죠. 아무튼 이번 일로 저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제 인생은 포기한 채 살았어요. 연애나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죠. 제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종종 있었지만 제가 제 처지를 잘 알기에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저와 비슷하게 어려운 집안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것 같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기울어진 집안 환경 때문에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우리 부모님만 뒷바라지하며 평생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저희 부모님은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제게 다가오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죠. 제가 제대로 된 연애를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는 걸 알게 된 직장 동료가 어느 날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부모에 이어 대를 이은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답지 않게 성실한 사람이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라고 몇 번이나 제게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런 괜찮은 남자가 왜 나를 만나겠나 하는 생각이었죠. 직장 동료는 번호만 알려줄 테니 서로 연락을 먼저 해보라고 했고, 제가 고민을 하는 사이 며칠 뒤에 그 남자에게 먼저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몇 번 대화를 나누다가 만나는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나니 별 관심 없던 제가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가 훤칠했지만 무엇보다 다정한 성격에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지금이야 좋아서 만난다지만 혹시 나중에 내 집안 사정을 알게 되면 저를 떠나려고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리 서로 좋아 연애를 한다지만 결혼은 현실이니 가정 환경이나 서로의 경제력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혼자 겁을 먹고 걱정을 하다가 제가 먼저 말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몸이 불편하시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다고요. 우리 만남은 처음부터 조건이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 괜히 진지해지기 전에 지금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을 들은 이 남자는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데? 이 남자는 제 고백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저와의 결혼을 다짐했다고 해요. 얼마 후에 이 사람은 제 부모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 뒤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주었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정말 깍듯하게 잘하더라고요. 저희 식구가 차가 없어서 부모님이 멀리 이동하기에도 힘들었는데 이 남자가 쉬는 날이면 부모님을 모시고 바람 쐬러 다녀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특히 귀가 잘 안 들려서 대부분의 대화를 수화로 해야 하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 간단한 수화까지 배워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 그 자체였죠.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주니 이제는 저도 이 사람을 밀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결혼 자금이나 신혼집을 마련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시부모님 되실 분들에게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말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너무 두려웠죠. 혹시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면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더라도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먼저 말을 해놨으니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무서웠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처음으로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다행히 남편의 말대로 시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이나 집안 사정에 대해 큰 신경을 쓰시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대충 다 이야기 들었다고 젊은 나이에 사회복지사 일이 쉬운 게 아닌데 고생이 많았다며 대견하다 말씀을 해주셨죠.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시누이도 제게 아주 친절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몸 상태를 궁금해하셨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다 들으시고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별 말씀이 없으시길래 괜히 나 혼자 쓸데없이 걱정을 했구나 하고 말았죠. 하지만 얼마 후에 있던 상견례 날 저는 제가 너무 이 상황을 쉽게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약해둔 한정식집 앞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마침 비슷한 시간에 도착해서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아버지를 뒤따라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살짝 기분이 나빠 보이기도 하고 지금 방금 만났는데 기분 나쁠 일이 있나 싶어서 상견례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예약 주문한 식사가 준비되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말 몇 마디 하지 않으시고 언짢은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들끼리 하는 대화를 제가 어머니 옆에서 수화로 대충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의 무례한 질문이 훅 들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안사도는 아예 하나도 안 들리시는 거야? 2급이라며? 2급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엄마의 상태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수화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인상을 팍 쓰셨죠. 당신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새아가가 집에 왔을 때 제대로 설명했잖아. 사부인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안사람이 종종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서요. 시아버지가 어떻게든 수습을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셨죠. 남편도 그날 헤어지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한 번 더 했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들께서는 시아버지 되실 분이 참 좋은 분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위가 시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참 듬직하다면서 저희 식구 중에 아무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러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견례를 마치고 며칠 뒤 제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시어머니였고 제가 일하는 직장 앞까지 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겁니다. 바로 근처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퇴근하면 차 한잔 하자고 하시더군요. 상견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카페에 가보니 어머님이 앉아 계셨고 저한테 음료수 시키라는 말도 없이 자리에 앉자마자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차갑게 굳어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어떤 말이 나올지는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구나.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너가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좋은 애라는 건 아는데 너희 부모님 문제가 자꾸 마음에 걸려. 그건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땐 괜찮다고 하셨으면서. 그건 그렇긴 한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너희 아버지 일도 제대로 못 하실 텐데 어머니 몸 불편한 것도 그렇고 그거 다 나중에 내 아들이 책임져야 하잖아. 저는 시어머니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받고 있는 지원금이나 예전에 받아둔 보험금,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생활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아들을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알겠다고 저희 그냥 파혼하겠다고 말을 했죠. 저희 부모님을 안 좋게 보는 집안과는 저도 가족이 되고 싶지 않네요. 어머님 말씀대로 파혼할게요. 라고 말을 해놓고 먼저 일어났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바로 남편에게 파혼을 하자고 통보했습니다. 대뜸 결혼 못하겠다고 하니까 30분 만에 저희 집 앞으로 날아오더라고요. 몇 시간 전에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니까 남편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도 문제가 있는데 엄마가 사람들이랑 평범하게 어울리질 못하셔. 내 동생도 취직하자마자 집을 나갔고 명절에나 겨우 한 번씩 오니까 아버지도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고 아무튼 내가 너무 미안해.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미리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결혼이 더 자신이 없어져서 그냥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난 우리 집안일만으로도 힘든 사람이야. 결혼해서 시어머니 때문에 시달릴 거라면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했었고 그날 이후로도 회사 앞이나 집 앞으로 매일 찾아올 정도로 진심을 보여줬어요. 아예 나중에는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데려와서 부모님과 제 앞에서 사과를 하게 만들겠다고 하길래 저도 굳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한번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전화해서 그때는 자기가 말이 너무 심했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크고 작은 고난을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그걸 남편의 명의로 바꿔주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번듯한 집이 생기니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 시댁에 감사했지만 시댁과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 걱정이었죠. 어찌됐건 시어머니와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제 예상대로 주말이 되면 시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신혼 초 시어머니와 이렇다 할 갈등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예전의 말실수 때문에 저희가 파혼할 뻔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더욱 조심하시는 것 같았고, 저도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기 싫어서 말을 별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의사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2개가 들리는 것 같네요. 심장 소리가 2개라니. 제 뱃속에 2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말이었죠. 한 명을 낳는 것도 겁나는 일인데 동시에 2명이라니. 저도 남편도 걱정과 동시에 설레고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애들은 평생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키도 좀 작은 편이고 체구 자체가 왜소해서 쌍둥이를 갖게 되자 훨씬 힘든 것 같았어요. 배가 본격적으로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일찍 일을 쉬게 되었죠. 임신을 하고 14주 차에 바로 휴직을 했고 그 뒤로는 집에서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놓고 쉴 팔자가 아니었어요. 휴직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시댁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30년도 넘은 유명한 삼계탕집을 운영하셨고 그걸 저희 남편이 근처에 2호점을 내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죠. 마침 제가 일을 쉬고 집에 있을 때가 초복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갑자기 가만히 있던 제게 불똥이 튀고 말았어요. 너가 나와서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니? 지금 당장 애를 낳는 것도 아니잖아. 일하다가 정 힘들면 그때는 집에서 쉬어.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사람을 더 뽑으라 했고, 시어머니는 요즘 믿을 만한 사람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딱 올해 말복 끝날 때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별로 힘들 것도 없어. 그냥 카운터에 앉아서 계산이나 도와주고 손님 몰리면 테이블 치우는 것만 조금 도와주면 돼.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요즘은 운동을 해야 산모도 태아도 건강한 거야. 평소엔 저한테 이런 부탁을 전혀 하지 않는 시어머니였는데 간절한 표정으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급하면 나한테 이런 부탁까지 할까 싶었고, 솔직히 시어머니와 저희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그 앙금을 시원하게 풀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결혼 후에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평화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바뀐 모습을 보여줬으니 저도 조금은 도와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도 홀몸이 아닌데 괜히 나와서 고생하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저는 일단 사람 구할 때까지만 제가 도와드리겠다 대답을 했고, 아무래도 쌍둥이라 몸이 너무 무거워지면 그때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잘 됐다. 사람은 계속 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제 말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꼭 나와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를 말렸고, 저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힘든 일을 시키진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해버렸죠. 하지만 제 예상보다 시어머니는 훨씬 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저는 쌍둥이라 남들보다 배가 훨씬 많이 나왔고 4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배가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임신 30주 차가 넘어 배가 엄청 나와서 일반 옷은 아예 입을 수조차 없었는데 그때도 가게가 너무 바쁘다며 저를 식당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자며 집으로 저를 데리러 오셨길래
제가 다리가 너무 붓고 몸이 무거워서 이제는 서서 일하는 식당 일은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니 카운터에라도 앉아서 계산만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거절 못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있어도 허리가 너무 아프고 배가 무거워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이제는 더 이상 식당 나가지 말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와도 절대 문도 열어주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집에 없는 척을 하고 조용히 있으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시는데 그 소리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너는 시애미 돕는 게 그렇게 싫어? 문도 안 열어줄 정도로 싫으냐?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 몸으로 더 이상 식당에 못 나가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출산 전까지 절대 안 정하래요. 이러다가 뱃속에 있는 애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고 제 배를 번갈아 보시다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집에 왔다 갔다는 걸 남편에게서 전해 들은 시아버지에게 어머님이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쌍둥이 공주님을 낳게 되었죠. 아버님께서도 원하는 만큼 조리원에서 편히 쉬라며 우리 동네의 가장 고급 조리원을 예약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의사에게 제 몸 상태를 먼저 물어보셨고 그래도 며느리라고 제 몸 걱정부터 하시는구나 싶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일주일만 쉬고 식당 나올 수 있겠다. 그렇지?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옆에 있던 신우가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왜 사람 구하라는데 안 구하고 자꾸 새언니를 괴롭히냐고 화를 냈죠. 어머님은 자기 딸인데도 너가 뭘 알고 떠드냐며 그럴 거면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신우이는 병실을 나가면서도 저한테 절대 자기 엄마 식당 나가서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제가 쉽게 발을 뺄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걸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고 사주를 아버님이 결제해 주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와도 되지 않니? 여기 오래 있어봤자 뭐해? 남은 기간은 환불해달라고 하자. 너희 어머니 오셔서 애 좀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서 카운터에라도 앉아 있어. 정말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식당 다시 나갈 생각 없으니 제발 사람 피 말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둘이라서 이제는 가게 못 나가요. 그냥 빨리 사람 구하세요.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다 해줬는데 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해줘? 사실 제가 어머님 가게를 나가보니 일은 직원들이랑 아버님이 거의 다 하시고 어머님은 뭐가 그리 바쁜 일이 있는지 저를 카운터에 앉혀두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멀쩡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잔소리를 하도 하니까 장사는 잘 되는 편인데 1년 넘게 붙어있는 직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너희 어머니 그 몸으로 밖에 나가서 일도 못 하시잖니? 내가 너한테 주는 돈으로 엄마한테 용돈 주면서 애 봐달라고 해. 그게 서로 좋은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갑자기 눈이 확 돌더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나가세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할 말 없어요. 다시는 제가 식당 나가서 도와드릴 일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을 돌려보내고 그 뒤로도 조리원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제가 만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엄청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냈고 앞으로 다신 식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분명 처음 시작은 잘못됐어도 그 후에 제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사람 나름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조리원 사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애가 둘이다 보니 저 혼자 애를 볼 수가 없어서 친정엄마에게 도와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가 바로 달려와 저를 도와주셨고 집안일부터 애 보는 것까지 싹 다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시어머니의 잔뜩 화가 난 얼굴이 보였어요. 이미 가게 출근 문제는 다 끝난 일인데 왜 또 저럴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어머님이 바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너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걔가 나를 엄마 취급도 안 하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걸 왜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내 아들은 평생 지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애야. 근데 너랑 결혼하고 완전히 애가 달라졌어? 저는 어머님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시라 하고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힘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뒤로 냅다 밀치더라고요. 아무리 조리원에서 사주를 있다가 왔다고 하지만 아직 몸이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머님이 뒤로 미는 힘에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나둥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꼬리뼈부터 허리까지 끊어지듯 아팠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친정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더니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현관문 밖으로 밀쳐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아이고 사람 잡네 사람 잡아. 평생 우리 친정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그 정도로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넘어져 있는 시어머니를 우리 친정엄마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매타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통쾌하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엄마를 뒤에서 끌어안아 말렸고 한참을 두들겨 맞던 시어머니는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도망가셨죠. 어머니는 더 이상 저런 인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지 말라면서 차라리 이혼을 하던 그게 안 되면 아예 인연 끊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 사실을 퇴근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고 집에 돌아와 저와 친정어머니와 셋이 앉아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남편에게 앞으로 내 딸한테 절대 피해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아니면 그냥 딸과 손녀들 전부 데리고 집으로 가겠다 하셨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직접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친정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전부 본인 잘못이라며 용서를 빌었어요. 이제는 정말 어머니와 인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시어머니가 제게 해코지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는 아버님 손에 이끌려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지만 저는 이미 진절머리가 난 상태라 사과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얼마 후에 집을 내놓고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일단 시댁과 멀리 떨어져야 어머님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얼마 후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어머님은 더 이상 가게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안 그래도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평소부터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신 가게 일에 참견하지 못하게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셨대요. 그리고 제가 새로 이사한 집 주소는 어머님에게는 알려주지 않았고 만에 하나 어머님이 어떻게든 알아내서 찾아오기라도 하면 아버님이 그때는 진짜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셨답니다. 시아버님이 평생 어머님 성격을 참으며 살아오셨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고 아무도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사람 없이 혼자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있으시대요. 평소 그 성격 때문에 친구도 없어서 아무리 한가해져도 놀아줄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로 30살,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지금 결혼을 해서 한참 달달한 신혼을 보내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혼자 열심히 일에만 열중하는 중이에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간혹 헤어지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날짜 다 잡고 이미 청첩장까지 나온 상태에서 제가 파혼을 선언했어요. 막상 파혼까지 하고 나서는 처음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시댁은 그냥 감수하고라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날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의 지인들이 만류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그쪽 집안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생각하면 결혼한 이후의 제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 같다 싶었어요. 정말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내 삶이 아찔하게 바뀌었겠구나 싶어 소름이 돋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파혼을 하고 나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일하고 있는 사내 커플이었어요. 우리 둘 다 서울에 있는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제가 남자친구보다 1년 먼저 입사한 선배입니다. 저희가 다닌 회사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주위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잘난 커플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우리 2사람 앞날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여동생이 2명 있는 예비 신부였고 남자친구는 누나 하나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 집안의 둘째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이미 결혼을 했고요. 저희 집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유복하게 살았어요. 아빠가 은행에서 일을 하셨고 엄마가 알뜰하게 살림을 하셔서 지금은 서울에 아파트를 2채 가지고 계세요. 저 결혼한다고 할 때 많이 보태주시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빚지고 시작하지 않을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생각과는 별개로 저는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할 생각이었고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 생활비가 별로 들지 않았고 나이에 비해서 돈을 꽤 많이 모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현금 2억 조금 안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년 동안 사귀었는데 사귀는 기간에는 그쪽 부모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은 서울이라 태어나서 쭉 서울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녔고 남자친구는 집이 지방이지만 대학을 서울로 와서 취업 후 서울에 정착하여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남자친구 집에 내려가서 인사하고 얼굴 보여드릴 기회가 딱히 사귀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나이니까 저도 결혼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을 해야 할 운명의 상대라는 확신이 들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평소 성격이 어떤지 등등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연인으로 지내면서 한결같이 제게 잘해주었고 가끔 싸우고 다투는 과정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거나 뻔히 아는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매번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제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미리 만나보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지방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결혼을 하게 되면 예비 시댁이 될 그 집안 가정 환경이라던가 주변 배경을 들으시더니 저희가 결혼하면 제가 고생할 것 같다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운 집에 시집 가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집이 남자친구네 집보다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보니 딸을 경제적으로 고생하면서 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집안에 제가 시집 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서 겨우겨우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사람 하나만 놓고 보자면 저한테 너무 딱 맞는 사람이고 기본 성품 자체가 착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남자친구 자체를 싫어하지 않으셨거든요. 부모님도 인성 좋은 남자친구를 여러 번 보게 되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되셨어요. 슬슬 남자친구 쪽 부모님도 뵙고 인사를 하자는 결론을 내고 저도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사가야 하나,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나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칠을 준비해서 예쁘게 꾸미고 가는 저를 보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예쁘게 하고 가는 거 아니야?
그 집에서 우리 딸 보고 결혼 빨리 하자고 보채면 어떡하니? 엄마 아빠는 아직 우리 딸 시집 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인사드리러 가는 날 아침, 엄마는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엄청 서운해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표정을 보며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다 겪고 지나가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비 시댁을 처음 만나고 와서 제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안과는 달리 예의 없고 무례한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당혹스러웠어요.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식사 자리에서 예비 시댁 가족을 만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머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결혼은 언제 하려고? 준비만 되면 바로 하고 싶은데 저희가 돈이 좀 부족해서요. 제가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말을 뚝 끊고 들어오더라고요. 자식이 나이 30 넘어서 부모 도움 바라는 것만큼 못난 행동이 없다. 얘네 누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하고 알아서 돈 벌어서 시집 갔다는 소리는 들었니? 옛날 사람들은 단칸방에서도 신혼살림 시작했어. 요즘 젊은 여자들은 눈만 높아져서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하니까 결혼하기 힘든 거야.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시작해야지. 이런 소리를 30분을 넘게 하시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은 그렇게 없이 사는 집도 아니고 제가 모아놓은 돈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없는 집안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저희 집도 엄청 부자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저희 직장이 서울이라 아무래도 서울에서 집을 구하려고요. 찾아봤는데 전세가 정말 비싸서 고민 중이에요. 빌라도 전세가 3억은 우습고 그나마 좀 괜찮은 집에 살려면 또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을 끊고 끼어드셨죠. 괜찮은 집? 괜찮은 집에 어떻게 처음부터 살아?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껏 맞춰서 하고 살면서 돈을 모아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괜찮은 집에서 시작해? 저한테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대화도 많이 나눴지만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대충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이 자기는 아무것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 결혼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소리였죠. 15평 빌라 전세 얻을 생각이라는 저한테 사치 부린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이 집안의 기준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대화 중에 또 결혼 계획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자기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결혼하면 애는 몇 명이나 낳을 건지, 저한테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는지, 저희 부모님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지 등등 정말 많은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조금 거슬렸던 질문은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할 거냐 물어보셨고, 저희 부모님의 최종 학력과 현재 하시는 직업과 재산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쭤보셨는데,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쾌하고 초면에 예의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아직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몹시 언짢아 하셨습니다. 대체 왜 그런 반응이었는지 나중에 남자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직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인사하러 왔다며 자길 놀리는 거라 생각하셨다고 하네요. 진짜 모든 조건으로 남자친구보다 제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그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남자친구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 한참을 손해보는 결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가 끝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심스럽게 아까는 어머님 말씀이 서운하게 들렸다고 이야기했죠. 솔직히 오늘 처음 보는데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너무 서운하더라. 나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나도 엄마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왜 저런 말을 하실까 싶었어. 너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어.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한테 많이 공감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이 제게는 결혼을 다시 생각할 만큼 심각하게 느껴졌는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결혼하면 부모님 모시고 살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어차피 너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어. 너도 이런 일로 결혼 안 한다는 말은 안 할 거지? 원래 결혼 준비하는데 이 정도는 맞춰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 오늘 기분 나빴던 건 내가 다 사과할게. 라고 하면서 저를 달래는데 그때는 바보같이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 후에 상견례 자리를 가졌고 우리 부모님은 이전부터 마음에 걸리던 부분을 물어보셨습니다. 예단은 간소화하는 것이 어떻겠냐, 집안 형편은 어떠시냐 등등 실질적인 부분들을 물어보셨는데 남자친구 쪽 부모님이 하시는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예단은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니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하시고 본인들 생활은 연금을 당겨받고 계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조금 제가 듣기에도 대답이 이상했어요. 상견례 때 신혼집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남자친구 집에서는 집을 사줄 능력은 없어도 직장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셨어요. 그 대답을 듣고 저희 부모님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견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결혼식도 서울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저희 직장도 서울이고 사는 곳도 서울이니 그렇게 하기로 협의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늘 제게 했던 말이 최소한 집은 못 사더라도 전세로는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말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었고 당연히 남자친구도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왔으니 결혼할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있을 줄로 알았죠. 그리고 서울에 전세라도 얻으려고 알아보니 정말 택도 없이 비싸더라고요. 그나마 서울을 벗어나 회사에서 가까운 경기도에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전세를 얻겠다 했더니 친정 부모님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집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세금에 모자라는 돈을 부모님이 보태주실 테니 집을 사라 하셨어요. 제 생각에서도 경기도에서 약간 외곽으로 나가면 서울 전셋값보다 싼 곳도 많았으니 그냥 집을 사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돈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 때라고 생각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저와 사귀는 동안 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감하고 사적인 영역이니 굳이 연애하면서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남자친구의 월급이 얼마라는 것 정도만 알았지 그 외로 결혼 자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한 달에 어느 정도 고정 지출이 있고 얼마나 돈을 모으는지 이런 부분도 공유한 적 없이 결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하려면 서로 경제적인 부분도 오픈해야 하지 않을까? 집 문제랑 결혼 비용 상의하려면 대충 얼마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사실 안 그래도 나도 그 문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모은 돈이 없거든.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없다고 쭈뼛거리고 있길래 저는 아무래도 자출을 하고 있으니 돈을 많이 못 모았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도 많이 모으진 못했어. 그래도 대충 얼마나 있는지는 알아야 결혼 진행을 하지. 라고 다시 이야기했더니 자기 핸드폰을 열어 은행 계좌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지금 내 통장에 있는 게 전부야. 핸드폰비 빠져나가고 18만 원 있네. 저는 제가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18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모은 돈이 18만 원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자친구에게 자세히 말을 해보라고 다그쳤어요. 사실은 그동안 월급은 엄마한테 다 맡기고 있었거든. 엄마가 내 월급을 따로 모아주셨을 거야. 나도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는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 이미 상견례까지 다 끝나고 결혼 준비가 한창인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대체 뭔 헛소리를 하냐고 따졌더니 취직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다 부모님께 맡겨두고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받아서 쓰고 있었대요. 남자친구와 제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대충 알고 있었는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용돈을 드리는 정도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월급을 통째로 다 맡기고 있을 줄은 몰랐죠. 그럼 어머니한테 우리 집 얻을 때 얼마 보태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나한테 이야기해줘. 그래야 나도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돈 관리는 내가 맡아서 할게.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참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남자친구의 월급을 모아두고 있었으니 최소 몇 천만 원 정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더욱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안 그래도 내가 물어봤는데. 지금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집 얻을 때 도와주시긴 힘들 것 같다 하시네.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일이 좀 있어서 목돈이 들어갔거든. 아니, 지금 나랑 우리 부모님들이랑 장난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애초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기 전부터 아니면 최소한 상견례 하기 전에 이런 말을 먼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 결혼을 왜 하자고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버는 돈을 몇 년 동안 싹 다 가져갔으면서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도움 줄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자기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한 번 더 뵙고 오자고 하는데 이미 남자친구 통장에 18만 원 있는 걸 확인했을 때부터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고 이 와중에 내려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해결책을 주시지 않겠나 하는 약간의 기대감도 있었어요. 설마 하니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진짜 100만 원도 없이 그렇게 보내겠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남자친구 집에 내려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쑥제게 예단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들한테 들었지? 우리가 지금 목돈 마련할 형편이 안 돼. 너희들 결혼 비용으로 300만 원 정도는 보태주려고 한다. 혼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너 모아놓은 돈도 꽤 있다면서? 그 돈으로 전세도 얻고 혼수까지 맞출 수 있겠네.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예단은 아무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저는 예단 이야기를 들으러 내려간 것이 아니라 신혼집 문제와 남자친구가 그동안 맡겨놓은 돈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해답을 듣고 싶었던 건데 불쑥 저한테 예단 내놓으란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말을 꺼내기 무섭게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신우들은 저보고 뭘 해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남편 누나는 한술 더 떠서 조카들 결혼식장에 입고 갈 옷이 없는데 아이들 옷을 한 벌씩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막내 신우는 저보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냐며 좋은 곳 가면 자기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겠냐 하고 있었고요. 순간 이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어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아무런 말 없이 인상만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예단비 언제 줄 수 있냐고 닥달을 하고 진짜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제가 예단비 1,000만 원을 주면 거기서 결혼비용이랍시고 30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푼도 자기들 돈 안 쓰고 아들을 결혼시키겠다는 속셈이 보였어요. 그 와중에 식사 다 끝나고 나니 앞으로 시댁 우습게 보지 말고 알아서 잘하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순간 욱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간 집안 싸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참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예단 문제는 제가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오빠가 어머님께 월급을 다 드렸다고 하던데요. 이제 저희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빠한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통장에 18만 원 있다고 해서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저는 정신줄을 잡고 본론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은 아예 한수를 더 앞서 나가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들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 다 하면서 살았는데 적어도 10년 정도는 부모한테 월급을 가져다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희들 결혼한다고 할 때 내가 반대했어. 집에 돈도 안 보태주고 지 장가부터 가겠다고 설치는데 부모 입장에서 화가 안 나겠니?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다 써버린 건 둘째치고 앞으로 계속 남자친구 월급을 어머님이 관리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너희들 결혼하고 나서도 당분간 나는 아들 월급을 포기할 생각 없어. 앞으론 내가 모아줄 테니까 나한테 계속 가져오는 걸로 하자.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없어서 집에 돌아가 보겠다 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어머님은 아직 자기 말이 안 끝났다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지만 더 있다가는 제가 사고를 칠 것 같아 나와버렸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왔고 남자친구에게 내가 이 상황에 예단까지 해가야 하냐고 따졌죠. 지금 나한테 예단비 가져오라는 게 맞는 상황이야?
나도 답답해 미치겠다. 엄마한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양심 없는 짓이라고 설명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우기시니까 어떻게 하겠어. 나도 중간에서 완전 난감해. 집도 내가 하고 혼수도 내가 하고 예단비까지 가져오라고? 난 이런 결혼 못해. 월급 문제 하나만으로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내가 엄마를 다시 설득해볼게. 너가 좀 참아. 연애할 때는 저한테 다정하고 제 말만 듣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남자친구 부모를 만나보니 자기 엄마 말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에 미쳐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이 모든 것이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 상태라 어떻게든 중간 지점을 조율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사람만 보자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놓치기엔 아까웠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집 시모와 신우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더라고요. 적잖이 실망도 했고 남자친구로서는 좋지만 평생 반려자로서 함께 갈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고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차마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까 싶어 카톡을 보냈어요. 몇 번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지만 제가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끝나기를 바랬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저희 사무실 앞까지 찾아와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 하길래 만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미리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내 뒤를 따라온다고 연락을 해두었고 우리 부모님이 제가 걱정되어 지하철역 입구까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엄마 아빠 모두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네, 우리 딸 하는 이야기 못 들었나? 이제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했잖아. 앞으로 내 딸 앞에 얼씬도 하지 말게. 아빠의 말에 남자친구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저도 이게 끝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남자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아직 예식장을 결정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드레스샵이나 스튜디오까지 예약을 다 해두어서 그걸 취소하고 계약금 환불받고 하느라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의 반쪽이라 생각했고 이 남자와 헤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슬프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고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랑 결혼 준비를 했던 제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사내 커플이다 보니 파혼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여직원 남직원 불문하고 뒷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처음엔 소문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도 사건의 전말을 하나 둘씩 알게 되고 그 뒤로는 남자친구를 욕하고 저는 불쌍하게 동정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됐건 관심받는 일 자체가 싫어서 그냥 이 사태가 빨리 넘어가기만 바랬죠. 아마 제가 그때 헤어지지 않고 이 남자와 결혼했으면 제 월급까지 다 시댁에 가져다 바치고 너희 친정 잘 사니까 돈 좀 더 받아오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 후로 남자친구는 사내 소문이 너무 좋지 않아 지방 발령 신청을 했고 결국 본사에서 나와 지방으로 내려가 근무를 하게 됐어요. 저랑 결혼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자기 엄마한테 월급을 맡기는 짓을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 우리 부모님이 저런 식으로 행동했으면 바로 안면몰수하고 집에서 호적 파서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부모한테 인생을 휘둘리고 있는 건가 한심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마냥 착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모자라고 어리석은 인간인 줄은 몰랐죠. 그렇게 저희는 파혼하고 헤어지게 되었고 2년간의 사랑도 거기서 끝이었어요. 주위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은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고 지금까지도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더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집안 며느리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비록 결혼은 몇 년 뒤에나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은 장사가 아닌데 아들 가지고 한 못 잡아보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 인생이 불쌍하고 제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도 불쌍하네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결혼을 준비하게 된다면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로 30살,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지금 결혼을 해서 한참 달달한 신혼을 보내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혼자 열심히 일에만 열중하는 중이에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간혹 헤어지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날짜 다 잡고 이미 청첩장까지 나온 상태에서 제가 파혼을 선언했어요. 막상 파혼까지 하고 나서는 처음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시댁은 그냥 감수하고라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날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의 지인들이 만류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그쪽 집안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생각하면 결혼한 이후의 제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 같다 싶었어요. 정말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내 삶이 아찔하게 바뀌었겠구나 싶어 소름이 돋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파혼을 하고 나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일하고 있는 사내 커플이었어요. 우리 둘 다 서울에 있는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제가 남자친구보다 1년 먼저 입사한 선배입니다. 저희가 다닌 회사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주위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잘난 커플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우리 2사람 앞날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여동생이 2명 있는 예비 신부였고 남자친구는 누나 하나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 집안의 둘째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이미 결혼을 했고요. 저희 집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유복하게 살았어요. 아빠가 은행에서 일을 하셨고 엄마가 알뜰하게 살림을 하셔서 지금은 서울에 아파트를 2채 가지고 계세요. 저 결혼한다고 할 때 많이 보태주시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빚지고 시작하지 않을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생각과는 별개로 저는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할 생각이었고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 생활비가 별로 들지 않았고 나이에 비해서 돈을 꽤 많이 모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현금 2억 조금 안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년 동안 사귀었는데 사귀는 기간에는 그쪽 부모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은 서울이라 태어나서 쭉 서울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녔고 남자친구는 집이 지방이지만 대학을 서울로 와서 취업 후 서울에 정착하여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남자친구 집에 내려가서 인사하고 얼굴 보여드릴 기회가 딱히 사귀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나이니까 저도 결혼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을 해야 할 운명의 상대라는 확신이 들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평소 성격이 어떤지 등등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연인으로 지내면서 한결같이 제게 잘해주었고 가끔 싸우고 다투는 과정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거나 뻔히 아는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매번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제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미리 만나보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지방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결혼을 하게 되면 예비 시댁이 될 그 집안 가정 환경이라던가 주변 배경을 들으시더니 저희가 결혼하면 제가 고생할 것 같다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운 집에 시집 가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집이 남자친구네 집보다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보니 딸을 경제적으로 고생하면서 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집안에 제가 시집 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서 겨우겨우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사람 하나만 놓고 보자면 저한테 너무 딱 맞는 사람이고 기본 성품 자체가 착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남자친구 자체를 싫어하지 않으셨거든요. 부모님도 인성 좋은 남자친구를 여러 번 보게 되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되셨어요. 슬슬 남자친구 쪽 부모님도 뵙고 인사를 하자는 결론을 내고 저도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사가야 하나,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나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칠을 준비해서 예쁘게 꾸미고 가는 저를 보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예쁘게 하고 가는 거 아니야? 그 집에서 우리 딸 보고 결혼 빨리 하자고 보채면 어떡하니? 엄마 아빠는 아직 우리 딸 시집 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인사드리러 가는 날 아침, 엄마는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엄청 서운해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표정을 보며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다 겪고 지나가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비 시댁을 처음 만나고 와서 제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안과는 달리 예의 없고 무례한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당혹스러웠어요.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식사 자리에서 예비시댁 가족을 만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머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결혼은 언제 하려고? 준비만 되면 바로 하고 싶은데 저희가 돈이 좀 부족해서요. 제가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말을 뚝 끊고 들어오더라고요. 자식이 나이 30 넘어서 부모 도움 바라는 것만큼 못난 행동이 없다. 얘네 누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하고 알아서 돈 벌어서 시집 갔다는 소리는 들었니? 옛날 사람들은 단칸방에서도 신혼 살림 시작했어. 요즘 젊은 여자들은 눈만 높아져서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하니까 결혼하기 힘든 거야.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시작해야지. 이런 소리를 30분을 넘게 하시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은 그렇게 없이 사는 집도 아니고 제가 모아놓은 돈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없는 집안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저희 집도 엄청 부자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저희 직장이 서울이라 아무래도 서울에서 집을 구하려고요. 찾아봤는데 전세가 정말 비싸서 고민 중이에요. 빌라도 전세가 3억은 우습고 그나마 좀 괜찮은 집에 살려면 또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을 끊고 끼어드셨죠. 괜찮은 집? 괜찮은 집에 어떻게 처음부터 살아?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껏 맞춰서 하고 살면서 돈을 모아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괜찮은 집에서 시작해? 저한테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대화도 많이 나눴지만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대충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이 자기는 아무것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 결혼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소리였죠. 15평 빌라 전세 얻을 생각이라는 저한테 사치 부린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이 집안의 기준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대화 중에 또 결혼 계획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자기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결혼하면 애는 몇 명이나 낳을 건지, 저한테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는지, 저희 부모님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지 등등 정말 많은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조금 거슬렸던 질문은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할 거냐 물어보셨고, 저희 부모님의 최종 학력과 현재 하시는 직업과 재산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쭤보셨는데,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쾌하고 초면에 예의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아직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몹시 언짢아 하셨습니다. 대체 왜 그런 반응이었는지 나중에 남자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직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인사하러 왔다며 자길 놀리는 거라 생각하셨다고 하네요.
진짜 모든 조건으로 남자친구보다 제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그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남자친구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 한참을 손해보는 결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가 끝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심스럽게 아까는 어머님 말씀이 서운하게 들렸다고 이야기했죠. 솔직히 오늘 처음 보는데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너무 서운하더라. 나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나도 엄마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왜 저런 말을 하실까 싶었어. 너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어.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한테 많이 공감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이 제게는 결혼을 다시 생각할 만큼 심각하게 느껴졌는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결혼하면 부모님 모시고 살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어차피 너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어. 너도 이런 일로 결혼 안 한다는 말은 안 할 거지? 원래 결혼 준비하는데 이 정도는 맞춰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 오늘 기분 나빴던 건 내가 다 사과할게. 라고 하면서 저를 달래는데 그때는 바보같이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 후에 상견례 자리를 가졌고 우리 부모님은 이전부터 마음에 걸리던 부분을 물어보셨습니다. 예단은 간소화하는 것이 어떻겠냐, 집안 형편은 어떠시냐 등등 실질적인 부분들을 물어보셨는데 남자친구 쪽 부모님이 하시는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예단은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니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하시고 본인들 생활은 연금을 당겨받고 계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조금 제가 듣기에도 대답이 이상했어요. 상견례 때 신혼집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남자친구 집에서는 집을 사줄 능력은 없어도 직장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셨어요. 그 대답을 듣고 저희 부모님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견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결혼식도 서울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저희 직장도 서울이고 사는 곳도 서울이니 그렇게 하기로 협의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늘 제게 했던 말이 최소한 집은 못 사더라도 전세로는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말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었고 당연히 남자친구도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왔으니 결혼할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있을 줄로 알았죠. 그리고 서울에 전세라도 얻으려고 알아보니 정말 택도 없이 비싸더라고요. 그나마 서울을 벗어나 회사에서 가까운 경기도에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전세를 얻겠다 했더니 친정 부모님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집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세금에 모자라는 돈을 부모님이 보태주실 테니 집을 사라 하셨어요. 제 생각에서도 경기도에서 약간 외곽으로 나가면 서울 전세값보다 싼 곳도 많았으니 그냥 집을 사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돈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 때라고 생각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저와 사귀는 동안 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감하고 사적인 영역이니 굳이 연애하면서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남자친구의 월급이 얼마라는 것 정도만 알았지 그 외로 결혼 자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한 달에 어느 정도 고정 지출이 있고 얼마나 돈을 모으는지 이런 부분도 공유한 적 없이 결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하려면 서로 경제적인 부분도 오픈해야 하지 않을까? 집 문제랑 결혼 비용 상의하려면 대충 얼마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사실 안 그래도 나도 그 문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모은 돈이 없거든.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없다고 쭈뼛거리고 있길래 저는 아무래도 자출을 하고 있으니 돈을 많이 못 모았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도 많이 모으진 못했어. 그래도 대충 얼마나 있는지는 알아야 결혼 진행을 하지. 라고 다시 이야기했더니 자기 핸드폰을 열어 은행 계좌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지금 내 통장에 있는 게 전부야. 핸드폰비 빠져나가고 18만 원 있네. 저는 제가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18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모은 돈이 18만 원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자친구에게
자세히 말을 해보라고 다그쳤어요. 사실은 그동안 월급은 엄마한테 다 맡기고 있었거든. 엄마가 내 월급을 따로 모아주셨을 거야. 나도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는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 이미 상견례까지 다 끝나고 결혼 준비가 한창인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대체 뭔 헛소리를 하냐고 따졌더니 취직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다 부모님께 맡겨두고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받아서 쓰고 있었대요. 남자친구와 제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대충 알고 있었는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용돈을 드리는 정도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월급을 통째로 다 맡기고 있을 줄은 몰랐죠. 그럼 어머니한테 우리 집 얻을 때 얼마 보태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나한테 이야기해줘. 그래야 나도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돈 관리는 내가 맡아서 할게.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참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남자친구의 월급을 모아두고 있었으니 최소 몇 천만 원 정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더욱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안 그래도 내가 물어봤는데. 지금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집 얻을 때 도와주시긴 힘들 것 같다 하시네.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일이 좀 있어서 목돈이 들어갔거든. 아니, 지금 나랑 우리 부모님들이랑 장난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애초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기 전부터 아니면 최소한 상견례 하기 전에 이런 말을 먼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 결혼을 왜 하자고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버는 돈을 몇 년 동안 싹 다 가져갔으면서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도움 줄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자기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한 번 더 뵙고 오자고 하는데 이미 남자친구 통장에 18만 원 있는 걸 확인했을 때부터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고 이 와중에 내려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해결책을 주시지 않겠나 하는 약간의 기대감도 있었어요. 설마 하니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진짜 100만 원도 없이 그렇게 보내겠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남자친구 집에 내려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제게 예단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들한테 들었지? 우리가 지금 목돈 마련할 형편이 안 돼. 너희들 결혼 비용으로 300만 원 정도는 보태주려고 한다. 혼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너 모아놓은 돈도 꽤 있다면서? 그 돈으로 전세도 얻고 혼수까지 맞출 수 있겠네.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예단은 아무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저는 예단 이야기를 들으러 내려간 것이 아니라 신혼집 문제와 남자친구가 그동안 맡겨놓은 돈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해답을 듣고 싶었던 건데 불쑥 저한테 예단 내놓으란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말을 꺼내기 무섭게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신우들은 저보고 뭘 해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남편 누나는 한술 더 떠서 조카들 결혼식장에 입고 갈 옷이 없는데 아이들 옷을 한 벌씩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막내 신우는 저보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냐며 좋은 곳 가면 자기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겠냐 하고 있었고요. 순간 이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어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아무런 말 없이 인상만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예단비 언제 줄 수 있냐고 닥달을 하고 진짜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제가 예단비 1,000만 원을 주면 거기서 결혼비용이랍시고 30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푼도 자기들 돈 안 쓰고 아들을 결혼시키겠다는 속셈이 보였어요. 그 와중에 식사 다 끝나고 나니 앞으로 시댁 우습게 보지 말고 알아서 잘하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순간 욱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간 집안 싸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참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예단 문제는 제가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오빠가 어머님께 월급을 다 드렸다고 하던데요. 이제 저희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빠한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통장에 18만 원 있다고 해서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저는 정신줄을 잡고 본론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은 아예 한수를 더 앞서 나가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들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 다 하면서 살았는데 적어도 10년 정도는 부모한테 월급을 가져다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희들 결혼한다고 할 때 내가 반대했어. 집에 돈도 안 보태주고 지 장가부터 가겠다고 설치는데 부모 입장에서 화가 안 나겠니?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다 써버린 건 둘째치고 앞으로 계속 남자친구 월급을 어머님이 관리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너희들 결혼하고 나서도 당분간 나는 아들 월급을 포기할 생각 없어. 앞으로 내가 모아줄 테니까 나한테 계속 가져오는 걸로 하자.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없어서 집에 돌아가 보겠다 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어머님은 아직 자기 말이 안 끝났다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지만 더 있다가는 제가 사고를 칠 것 같아 나와버렸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왔고 남자친구에게 내가 이 상황에 예단까지 해가야 하냐고 따졌죠. 지금 나한테 예단비 가져오라는 게 맞는 상황이야? 나도 답답해 미치겠다. 엄마한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양심 없는 짓이라고 설명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우기시니까 어떻게 하겠어. 나도 중간에서 완전 난감해. 집도 내가 하고 혼수도 내가 하고 예단비까지 가져오라고? 난 이런 결혼 못해. 월급 문제 하나만으로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내가 엄마를 다시 설득해볼게. 너가 좀 참아. 연애할 때는 저한테 다정하고 제 말만 듣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남자친구 부모를 만나보니 자기 엄마 말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에 미쳐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이 모든 것이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 상태라 어떻게든 중간 지점을 조율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사람만 보자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놓치기엔 아까웠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집 시모와 신우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더라고요. 적잖이 실망도 했고 남자친구로서는 좋지만 평생 반려자로서 함께 갈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고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차마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까 싶어 카톡을 보냈어요. 몇 번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지만 제가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끝나기를 바랬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저희 사무실 앞까지 찾아와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 하길래 만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미리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내 뒤를 따라온다고 연락을 해두었고 우리 부모님이 제가 걱정되어 지하철역 입구까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엄마 아빠 모두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네, 우리 딸 하는 이야기 못 들었나? 이제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했잖아. 앞으로 내 딸 앞에 얼씬도 하지 말게. 아빠의 말에 남자친구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저도 이게 끝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남자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아직 예식장을 결정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드레스샵이나 스튜디오까지 예약을 다 해두어서 그걸 취소하고 계약금 환불받고 하느라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의 반쪽이라 생각했고 이 남자와 헤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슬프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고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랑 결혼 준비를 했던 제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사내 커플이다 보니 파혼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여직원 남직원 불문하고 뒷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처음엔 소문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도 사건의 전말을 하나 둘씩 알게 되고 그 뒤로는 남자친구를 욕하고 저는 불쌍하게 동정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됐건 관심받는 일 자체가 싫어서 그냥 이 사태가 빨리 넘어가기만 바랬죠. 아마 제가 그때 헤어지지 않고 이 남자와 결혼했으면 제 월급까지 다 시댁에 가져다 바치고 너희 친정 잘 사니까 돈 좀 더 받아오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 후로 남자친구는 사내 소문이 너무 좋지 않아 지방 발령 신청을 했고 결국 본사에서 나와 지방으로 내려가 근무를 하게 됐어요. 저랑 결혼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자기 엄마한테 월급을 맡기는 짓을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 우리 부모님이 저런 식으로 행동했으면 바로 안면몰수하고 집에서 호적 파서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부모한테 인생을 휘둘리고 있는 건가 한심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마냥 착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모자라고 어리석은 인간인 줄은 몰랐죠. 그렇게 저희는 파혼하고 헤어지게 되었고 2년간의 사랑도 거기서 끝이었어요. 주위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은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고 지금까지도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더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집안 며느리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비록 결혼은 몇 년 뒤에나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은 장사가 아닌데 아들 가지고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 인생이 불쌍하고 제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도 불쌍하네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결혼을 준비하게 된다면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